왜 하필 나한테만 그럴까요? 평생 착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유독 상처 주는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자녀 앞에서는 웃으면서 당신 앞에서만 차갑게 돌아서는 며느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온화한데 당신에게만 핀잔을 주는 오랜 친구, 밖에서는 점잖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짜증을 내는 배우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대할까? 밤새 되새기며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더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던데? 라며 당신의 고통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억울함, 그 답답함, 제가 압니다. 평생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조심하며 살아온 당신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억울하실 겁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말 한마디, 비난 섞인 눈빛, 그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놀랍게도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깊은 내면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두려움, 그 사람이 평생 안고 살아온 상처가 당신을 향해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상처 주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이는 행동, 하지만 그 안에 숨은 심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왜 그 사람이 유독 당신에게만 그러는지 그 진짜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둘째, 상처 주는 사람들의 8가지 심리 유형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셋째,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둘 수 있는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편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 상처 주는 사람 눈치 보며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 스스로 관계를 선택하고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새해에는 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늘 상처 주는 사람들의 진짜 심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기 상처를 남에게 쏟아내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2세 박 여사님은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 함께 봉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던 사이였죠. 그런데 최근 1년 사이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박 여사님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좋겠다. 자식들이 잘 사니까. 너는 남편이 착해서 참 편하게 살았지. 처음엔 가벼운 부러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투가 비꼬는 듯했고 심지어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박 여사는 평생 고생을 모르고 살았어라며 박 여사를 작게 만드는 말까지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랑을 한 적이 있었나 계속 생각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못할 때 엉뚱한 대상에게 그 감정을 쏟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관찰학습 이론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재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저서 타크식 페런츠에서 상처의 대물림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통을 치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고통을 가까운 사람에게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의 친구는 실은 자기 자신의 삶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 자녀들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하지만 그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억눌려 있다가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대상, 즉, 박 여사님을 향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힘드니까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게 괜히 거슬린다는 감정만 느낄 뿐입니다. 상처 주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내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할 때 타인에게 그 고통을 나눠주려 한다. 그것이 악의적 행동의 근원이다. 우리가 받는 많은 상처는 사실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의 내면에서 흘러넘친 고통이 우연히 우리를 스친 것뿐입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당신의 가치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 그림자가 잠시 머문 스크린일 뿐, 당신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배욕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8세 이 선생님은 결혼 4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존경받는 은퇴 공무원이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이 선생님을 무시하는 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내가 결정할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이 선생님이 뭔가 의견을 내면 남편은 항상 당신은 틀렸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 앞에서도 아내를 낮추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급기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심리적 학대 방식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조지 사이먼은 인 시프스 클로딩에서 조종형 인격을 설명하며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야 안심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가 강해지면 자신의 통제력이 약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의 심리학 연구팀은 지배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에서 위계 질서를 만들어야 안정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누군가를 자기 아래에 두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에 깊은 열등감과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유는 자신이 우월하다는 환상을 유지해야만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의 남편은 평생 남자는 강해야 한다. 가장은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서 그 권위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자신의 지배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인 아내를 향해 더 강하게 통제하려 한 것입니다. 이들은 상대가 잘 되는 것,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를 한 수 아래로 만들려고 합니다. 칭찬보다는 비난을, 인정보다는 무시를 선택하는 것은 의도적 전략입니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자들은 타인을 낮춤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한다. 진정 강한 자는 타인을 높여도 자신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상처 주는 말로 당신을 누르려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의 약함과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의 평가가 진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낮추는 말은 당신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낸 왜곡된 거울입니다.
당신은 그 거울 속 모습이 아니라 본래 당신 자신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투사로 자기 결함을 숨기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5세 최 씨는 형제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형님은 만날 때마다 최 씨를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부모님 일에 관심도 없잖아. 너는 항상 내 이익만 챙기더라. 최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병원 모시는 것도 명절 준비도 대부분 최 씨가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둘째 형님이 바쁘다는 핑계로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최 씨를 이기적이라고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프로이트가 처음 개념화한 이 메커니즘은 사람이 자신의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나 특성을 타인에게 더 씌워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일대 심리학 연구에서는 부정적 자기 특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서 그 특성을 더 강하게 발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남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치료사 칼 융은 그림자 개념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투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의 형님은 실제로는 본인이 부모님께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을 직면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특성을 동생에게 투사한 것입니다.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동생이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하면 본인의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투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결함을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을 보는 대신 남을 보며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서 가장 참기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강하게 비난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모습을 보는 대신에 그 사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10중 8구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자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당신의 행동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투사를 당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질투심으로 발목 잡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0세 김 여사님은 최근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을 늦게나마 시작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며느리가 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이 드셔서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애들이나 하는 거지. 그 돈이면 손주들 과외비 보태는 게 낫지 않아요? 김 여사님이 그림 전시회에 다녀왔다고 하면 시간 참 많으시네요라며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김 여사님이 그린 그림을 보고도 뭘 그린 건지 모르겠네요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것은 질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스미스는 질투를 타인이 가진 것을 바라면서 동시에 그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감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악의적 질투입니다. 네덜란드 틸버그 대학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질투를 느낄 때 상대방의 행복을 방해하려는 적극적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상대방도 못 가지게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김 여사님의 며느리는 실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육아와 집안일에 치여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질투심이 올라왔습니다. 왜 나는 못하는데 저분은 하시는 거지? 나이 들어서 저런 여유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들이 비난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잘 되는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칭찬 대신 비난을,
격려 대신 무시를 선택합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려는 무의식적 방어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심 많은 자들에게는 다른 이의 행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 누군가 당신의 작은 기쁨조차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불행을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응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질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저없이 당신의 꿈을 펼치십시오. 5번째 이야기는 공감 능력이 결핍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7세 윤 씨는 오랜 지인과 차를 마시던 중 남편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고 아직도 그리움이 밀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혼자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뭐가 문제야? 다들 그렇게 살아.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 윤 씨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위로 한마디 듣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자신의 감정이 과하다는 듯한 반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감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자 사이먼 베런 코엔은 공감을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능력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은 감정을 인지하는 뇌 영역의 활성도가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정신과 의사 주디스 올로프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감정적 대화를 불편해하며 빨리 끝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의 지인은 아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로만 세상을 봅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다? 이제 혼자 산다는 사실만 보이지. 그 안에 담긴 슬픔, 그리움, 외로움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감정적 위로를 기대하는 것은 생명인 사람에게 색깔을 설명해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니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란 같은 것을 보며 기뻐하고 같은 것을 보며 슬퍼하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의 슬픔을 함께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나눌 친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6번째 이야기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비교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9세 정 여사님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 됐어. 너희 아들은 뭐 하더라? 우리는 이번에 아파트를 강남에 또 샀어. 너희는 아직 거기 살아? 정 여사님은 그냥 오랜만에 반갑게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모임 내내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하향 비교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남을 깎아내리는 하향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얻으려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남이 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안심하는 것입니다. 정 여사님의 친구는 겉으로는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니 남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우위를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등한 관계를 견디지 못합니다. 항상 위아래를 만들어야 하고 자신이 위에 있어야 안심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비교하고 자랑하고 상대방을 은근히 낮추는 말을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 보라. 그리고 타인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마라. 남의 기준으로
당신을 평가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비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과 자꾸 비교하려 든다면 그 게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남보다 앞서거나 뒤처진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7번째 이야기는 과거 상처로 경계심이 과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6세 한 씨는 새로 이사온 동네에서 이웃 주민과 친해지려 했습니다. 먼저 인사도 하고 텃밭에서 키운 채소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계속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잘해주시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뭔가 부탁할 게 있으신 건 아니죠? 한 씨는 그저 좋은 이웃 관계를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마치 자신이 의도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취급받아 서운했습니다. 이것은 애착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와 메리 에인스워스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평생 대인관계 패턴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피형 애착 유형은 과거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 타인의 선의조차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UCLA의 연구에서는 배신이나 상처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새로운 관계에서 과도한 경계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 씨의 이웃은 과거에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배신당한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잘해줄 때마다 뒤에 숨은 의도를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사람들은 다 뭔가 바라고 친절을 베푼다는 신념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거리를 둡니다. 가까워지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다는 방어 기제입니다. 한 씨의 선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받은 상처만큼 세상을 본다. 누군가 당신의 선의를 의심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선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기다려주거나 조용히 물러서는 것도 지혜입니다. 당신의 진심은 언젠가 전해질 것입니다. 8번째 이야기는 자기 중심성으로 타인을 도구화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1세 송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묘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습니다. 아, 너 차 있지?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내가 지금 급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러고는 일이 해결되면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송 씨가 힘들 때는 한 번도 먼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송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에게 자신은 친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도구였다는 것을. 이것은 나르시시즘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크레이그 말키는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을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호성 개념이 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송 씨의 친구는 관계를 거래로 봅니다. 감정적 유대나 상호 돌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도 부족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타인을 평등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세상의 중심은 자신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주변을 도는 위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 상황,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이 지금 내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가만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누군가 당신을 수단으로만 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친절이 이용당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재검토할 시간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한쪽만 주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여기까지 늘 상처 주는 사람들의 8가지 심리를 살펴봤습니다. 자기 상처를 쏟아내는 사람, 지배욕으로 깎아내리는 사람, 투사로 결함을 숨기는 사람, 질투심으로 발목 잡는 사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비교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 과거 상처로 경계하는 사람, 자기중심적으로 도구화하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상처는 사실 그들 자신의 고통이 밖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그저 누군가의 내면 투쟁이 투사된 스크린이었을 뿐, 당신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처 주는 사람의 말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들의 평가는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둘째, 이해는 하되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과 계속 상처받으며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셋째, 관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거리를 두거나 만남의 빈도를 줄이거나 아예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당신의 권리입니다. 넷째, 당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십시오. 세상에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대신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은 평생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과의 의무적 관계보다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가 훨씬 소중합니다. 남은 인생 상처받으며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평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더 당당하게 관계를 선택하는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